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1학기 기업금융론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간 강의할 빈기범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는 예상치 못하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당분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업금융뿐만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의 강의들이 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금융론 이번에 첫 시간이 되겠고요. 지금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시작하는 분반이 있고, 미안합니다. 1시 반부터, 어, 시작하는 분반이 있고, 3시부터 시작하는 분반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강좌가 이제 같은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강의 소개하는 강의 계획서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입니다. 이메일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문의를 하면 제가 뭐 최대한 빨리, 답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할 때도 보면은 여전히 학교 강의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강의 게시판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으실 텐데, 지금 혹시라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주소로 들어가면 지금 강의 게시판이 있고, 이 강의 게시판이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업금융론 강의 게시판 두 개가 있을 텐데, 지금 분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용은 두 개 반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반은 한 50명 정도 되고 두 번째 반은 한 35명 정도 지금 돼요. 그래서 전체 뭐 85명 전체를 할 수는 없어서 지금 두 개 분반으로 이번 학기 기업금융론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게시판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에 두 개 강좌 중에 한쪽 기업금융론 게시판은 폐쇄를 했고, 다른 한쪽 기업금융론 게시판을 공동으로 함께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 사무실은 지금 경제학과 주로 4층에 다 있죠. 그래서 1432호가 되겠고, 오피스는 화요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강좌는 3학점짜리고 주로 경제학과 주로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때로는 1, 2학년 학생들도 가끔 가다가 이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뭐 지금 이 강좌 앞에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 어떤 선습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뭐 1, 2학년 학생들도 크게 수강을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충실히 잘 예습복습 잘 하고, 뭐 지금 수업에서 들은 거 잘 이해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문제 잘 풀고 하면은 지금 1, 2학년도 충분히 수강이 가능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하여튼 지금 주로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로 개설되어 있죠. 지금 강의실은 원래는 4층에 13375였었는데, 지금 개강도 좀 이루어졌지만은 당분간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좀 다 해소가 될 때까지 온라인 강좌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의실은 나중에 오프라인 강좌를 실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주로 강의실에서 하게 되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이른바 주입식 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무슨 뭐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최소화하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 금융에 관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주입식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적평가는 출석 10%인데, 이건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는 유체크에서 다 체크가 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강좌를 학교 LMS 시스템 들어와서 온라인 강좌를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된 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다 취합을 해서 그 출석 점수를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전체 강좌에서 하여튼 6번 이상,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6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F를 받으니까, 강의 이 출석을 잘 관리하시도록 하고요. 어, 그, 이번 학기에 좀 과제를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기업금융으로 지금까지 한 7년, 8년 정도 강의를 해 왔었었는데, 과제를 항상 냈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7번 내지 10번 정도의 이 과제를 내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많이 냈었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이 양이 좀 많다, 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과목을 하는데 좀 지장이 된다, 또는, 지금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딸린다, 이런 요청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 학기는 좀 과감하게 과제를 안 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로 일부 대체가 되면서 온라인 강의 하는 동안은 과제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퀴즈가 20% 이렇게 돼 있는데, 퀴즈는 지금 온라인 강의 상에서는 이걸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퀴즈가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이 학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다 이게 정상화되면은 실제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그때는 퀴즈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여튼 퀴즈나 과제 합쳐서 한 20% 정도가 들어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금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강의실에서 와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또 시험을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하여튼 중간고사는 현재로서는 30%, 그리고 기말고사는 40% 이런 비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전에 기출문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 기말고사에서 영어로 된 문제도 일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하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범위가 아니라 이 한 학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 부분도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예습과 복습을 잘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복습을 충실히 잘 하고, 또 교과서를 잘 또 보고, 또 강의 자료를 잘 다시 한번 잘 익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문제도 풀어보고, 또 내가 내는 출제하는 그런 과제도 잘 해서 충실히 하면은, 사실 기말고사 때 가서 처음부터 이게 수업이 첫 시간 수업부터 기말고사 나오는구나 해서 처음부터 보지 않아도 이 기말고사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충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기말고사 때 가서 첫 시간 1장부터 다시 공부를 하겠다 하면 너무 양도 많고 상당히 황당하죠.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인데 기말고사 전범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던 대로 공부했으면은 아마 기말고사 전범위 출제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강의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이전 부분도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교과는 크게 우리가 이 금융이라고 하면은, 이 금융거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금융거래를 하죠. 기업만 금융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하고 개인도 하고 가게도 하고 국가도 하고 금융기관도 하고, 지금 우리 현대 경제 자본주의 경제 또는 시장경 시스템에 있어서 사실 금융이 없는 그런 어떤 경제 구조 또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이 삶에 또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번 교과는 우리가 기업금융론이고, 그럼 기업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 기업은 자본 조달을 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다시 기업의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거고, 그 생산물을 팔아서 그런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 형태로 조달하는 자본을 보통 우리가 그 기업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공동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1인 1의결권이 아니라 1주 1의결권이죠.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자본을 댄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의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보통 또 우리가 부채로 조달한다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을 부채로 조달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도 부채로 조달하는 거고, 기업이 채권 발행하는 것도, 또는 CP 발행하는 것도, 뭐 하여튼 이런 어떤 방식이로든지 간에 증권으로 빌리던, 보통 우리가 은행 가서 은행에서 빌리던 이런 이 조달하는 방식, 보통 우리가 부채 자본을 조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건 타인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공여해준, 뭐 예를 들어 채권자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청구권은 있겠지만은,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어떤 의결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그 기업의 주인이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기업이 만약에 파산했거나 망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존의 주주들의 의결권 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소멸이 돼버리고, 그때는 주로 채권자들이 자신의 이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 그 기업의 이 의결권 또는 경영권을 쥐게 되는 사례는 있겠는데, 요거는 특수하게 그 기업이 파산하거나 망했을 때 한해서 그렇겠고,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는 소유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는 것이고요. 자, 타인 자본을 공유한 사람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 그게 뭐 대출의 형태일 수도 있고, 채권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 뭐 CP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채 자본을 공유한, 뭐 예를 들자면 그 채권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은 또는 경영권 이런 것들은 없겠고요. 단지 자기가 공여해준,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야 되는 그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만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기 때는 기업금융론을 공부하고 2학기 때는 주로 투자와 재무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같은 거를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금융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고, 물론 그 자본을 조달하는 주체가 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 조달을 하죠. 개인도 은행 가서 빌려서, 또는 다른 어떤 뭐 친척 또는 지인에게 빌려서 자본 조달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생산 활동을 하는 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바로 이 기업금융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로 2학기 때 공부하는 투자와 재무는 이제는 기업 측면이 아니라 투자자의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있고, 기업이 발행한 주식도 있고, 기업이 발행한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 거 같기도 하고 채권 같기도 한 뭐 BW12 뭐 이런 증권들도 있고요. 또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투자자들 관점에서 어디에 어떻게 어떤 수단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게 투자론 또는 2학기 때 우리 교과목으로는 투자와 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1학기 때의 기업금융론과 2학기 때 투자와 재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같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단지 기업의 그 기업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자본을 공유하는 투자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육 목표는 제가 뭐 지금 이 온라인 강좌에서 지루하게 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목표하고 교과 개요, 이거는 좀 그 숙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이 본 교과 수강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미시거 경제학, 거시 경제학, 화폐 금융 경제석, 투자와 재무, 경제 통계, 계량 경제학 등을 미리 수강한 경우에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해야만 지금 우리 이 기업금융론을 수강 가능하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로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학과 코스를 잘 밟아오신 그런 학생들은 뭐 이런 과목들을 거의 대부분 다 수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레 미리 겁먹고 굉장히 이 과목이 어려운 거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 아마 수강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런 그 선수 과목들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이 과목을 수강하는데 지장이 되거나 나중에 나만 혹시 뭐 시험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럴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자, 지금 그 우리 세상이 변해서 데이터 경제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요즘 뭐 우리가 뭐 파이썬, R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엑셀 정도는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엑셀 정도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스테이터를 구입을 해서 한 40여 개 카피를 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지금 예전에 1층 그 PC실에 스테이터가 다 깔려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테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테이터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파워포인트 많이 사용을 해보셨겠지만은 그거 이상으로 엑셀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엑셀이 의외로 뭐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어드밴스된 그런 테크닉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빌트인된 펑션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듣는 머신러닝 뭐 이런 뭐 아주 기초적인 툴이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엑셀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그 지저분하고 큰 데이터는 엑셀 갖고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를 맞닥뜨리게 될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나 우리가 그 주로 접하게 되는 금융 데이터,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는 거의 뭐 빅데이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엑셀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하고 또 그걸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던 어떤 중요한 그림들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엑셀에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엑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있고, 특히 이 금융에서는 그 수익률 개념에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부 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 계산기로 계산할 거냐 엑셀로 계산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엑셀로 적어도 여러분들이 IRR 그 내부 수익률 정도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요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항상 엑셀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자주 열어보고 이걸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된 교재는 바로 이런 모양의 표지를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책을 봐도 크게 상관은 없고, 내가 강의 자료를 파워포인트 형태로 계속 제공을 할 것이고, 이걸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책은 이걸 사나 저걸 사나 다 책들은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교재로서 확정하자면은 지금 이 책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Fundamentals of Corporate Finance 아시안 글로벌 에디션 이고 로스, 웨스터필드, 조단, 린, 탄 이 5명의 공저자들이
그 위에 보시면 세컨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 책은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책 역시 읽어보시는 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과제가 나오게 되면은 책의 연습 문제가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을 사게 되면, 이 연습 문제에 있는 과제를 할 때 상당히 좀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재로는 최대한 이 책을 사려고 하시고, 만약에 다른 책을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과제를 할 때 좀 불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14235에 있는, 라헤림 조교, 대학원생이에요. 라헤림 조교에게, 책을 잠시 빌려서 연습 문제 파트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이런 다른 유사한 책들이 있는데 어느 책을 보아도 잘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주교재 이 책이 원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기가 어렵다 싶은 그런 학생들은 물론 영어로 원서를 보는 거를 권장하지만 도저히 나는 영어 때문에 도저히 진도가 못 나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 번역서도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대한 그 번역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책이 되겠으니까 이 번역서를 사서 공부를 해도 되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주 교재로 택한 원서 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자, 기타 또 이런 교재들이 다 유사한 그런 기업금융론 또는 기업재무론 또는 재무관리 이런 책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 Financial Calculator 상당히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일반 계산기로 안 되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금융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익스포넨셜도 나오고 로그도 나오고 로그 이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가 아니라 자연대수 2를 밑으로 하는 이른바 자연 로그. 여러분들 LN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런 계산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런 계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엑셀에서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재무용 계산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공학용 또는 재무용 이런 계산들이 다 가능하고 이 재무용 계산기는 무엇보다도 특히 이 경제학 또는 재무 분야에서 많이 쓰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또는 들락날락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내부 수익률, 아까 말씀드렸죠? IRR이라고. 내부 수익률을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엑셀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가 필요하고 재무용 계산기 말고 여기는 공학용 계산기 이것도 사실 이 재무 분야에서 나오는 모든 계산을 다 커버할 수가 있겠는데 공학용 계산기는 때에 따라서 계산기에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이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이런 대 학생들이 쓰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딱 좋은 게 바로 이 재무용 계산기가 되겠고 재무용 계산기가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싼 거는 5만원, 보통 한 10만원, 비싼 거는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2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는 없고 대략 5에서 10만원 정도 사이에 있는 걸 사면 좋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CFA 이런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CFA 시험 볼 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계산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CFA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재무용 계산기를 구입을 하면은 좋겠고 이 재무용 계산기를 사실 없어도 이번 학기 지내는데 크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경제학과 4학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어딜 가서든지 회사를 가든 금융기관을 가든 공공기관을 가든 어디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네가 경제학과 나왔으니까 이런 것 좀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요구나 요청들이 종종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가서 저는 재무용 계산기도 잘 못 써요. 이러면은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재무용 계산기를 잘 썼던 학생들은 계속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이 재무용 계산기의 중요성을
이제서라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사용법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뭔가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을 재무용 계산기로 탁탁탁 금방금방 두드려서 뭔가 답을 낼 수 있는 거는 이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 진출에서도 어디 가서도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을, 그 인적 역량을 보여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용 계산기가 너무 비싸다. 이게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죠. 특히 지금 우리는 대학교 와서 자신에 대한 인적 자본에 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돈이 아까워서 책을 못 사겠다. 그럼 뭐 사실 우리가 이 대학교 와서 공부를 굳이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래에 더 낫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 이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2학기 때 투자 재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자본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100만원, 200만원 안 들고 단 10만원 이하로 뭔가 나의 인적 자본의 그 밸류를, 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재무용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고, 구입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 잘 보시고요. 종종 재무용 계산기를 들고 와서 저한테 그 사용법을 묻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제가 쓰는 재무용 계산기 또는 공학용 계산기 외에 다른 거는 쓸 줄 모릅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그 많은 나온 그 계산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사용 방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구입한 그 재무용 계산기든 공학용 계산기든, 물론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또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생에게는 공학용 계산기보다는 재무용 계산기가 좋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를 충실하게 읽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잘 하시고 또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선에서 다 사용법을 익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재무용 계산기를 보면은 그 뒤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넷째 자리까지 어떻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 사용 설명서를 보시면은 그런 정도의 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 됐든 간에 이번 학기에 그 재무용 계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실히 잘 사용을 하시면은 이번 학기 그 성과 올리는데도 좋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과목 들을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아가서 뭔가 여러분들의 이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 상당히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잘 익숙하게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평소에 경제지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경제학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GDP가 얼마예요? 이런 것조차도 모르면 곤란하죠. 우리나라 GDP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그 한 1000조 원 정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황당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GDP는 명목 단위로 이 실질 단위는 기준 연도가 계속 바뀔 때마다 계속 이 값이 달라지니까 명목 단위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900조 원 가까이 왔어요. 물론 요즘 이제 뭐 저성장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1년에 이제 2% 성장하냐 3% 성장하냐 이거 갖고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관건이고, 이거 갖고 또 정치권에서 맨날 논쟁들도 많고 한데, 하여튼 뭐 2%건 3%건 간에 뭐 꾸준히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1년 동안의 GDP는 작년도 기준으로 적어도 한 19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한국은행의 통계청에 있는 그런 통계 사이트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식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공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지금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얼마냐 하느니 결정하죠. 그리고 최근에 동결시켰느냐 인하시켰느냐, 또는 지금 주식시장 상황이 어떠냐, 또 우리나라 지금 1년에 GDP가 얼마냐, 또 GDP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에 우리가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득과 부는 달라요. 그렇죠? 자, 소득은 내가 벌어들이는 거고, 부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거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부가 100억 원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부 이거 갉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또는 제 아무리 1년에 2억 3억씩 버는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쌓아놓은 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는 이제 웰스, 재산이죠. 재산. 그래서 소득과 재산은 다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1년 동안의 GDP도 중요하지만 이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냐, 총 국부가, 내셔널 웰스가 얼마냐. 이거 보통 우리가 그 국부통계, 한국은행에서 하는, 또는 국민대차 대조표 통계라고 하고, 상당히 국가통계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 통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한 7, 8년 전부터 이 국민대차 대조표 통계 또는 국부통계를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부가 얼마일까요? 이것도 어떤 경제학도로서의 상식인데, 자, 작년에 우리가 2019년도에 1년 동안의 GDP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의 총 소득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는 소비를 하고 소비로 다 써버렸죠. 물론 다 써버리지는 않죠. 소비가 있고 나머지 투자가 남아요. 투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투자가 고스란히 남는 게 아니라 이게 해마다 쌓인 부가 감가상각이 되어갑니다. 감가상각이 되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국부가 완전 제로였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있고 땅도 있기 때문에, 또 천연자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제로다 그런 시점은 없죠. 그래도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 6.25 전쟁 때로 돌아가면은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사실 국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웠었겠죠. 우리나라 국부 재산 상태가. 하지만 그때부터 해마다 GDP를 생산하고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남긴 게 쌓이죠. 또 다음 해에 GDP만큼을 생산하고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남기고,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쌓아온 국부가 얼마냐, 대략 지금 명목가치로 1경이면은 조에 어떻게 되나요? 조에 천조, 만조가 없죠. 만조가 1경에 다시 조의 만배가 되겠습니다. 조의 만배. 1경 3천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 국부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에는 땅의 가치, 건물의 가치, 천연자원의 가치 등등 우리나라가 소유한 전체 웰스가 우리가 현재 명목 원화 가치로 대략 1경 3천조 원이다, 이런 얘기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GDP라고 하는 거는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소득이 얼마 생겼느냐 하는 거고, 또 2018년도에 소득이 얼마가 생겼느냐, 이거는 소득이고, 지금 또 하나 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소득들 중에서 일부는 상당 부분이 소비로 다 날려버렸겠지만은 일부가 쌓여서 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경 3천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국은행에 있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들었다 안 들었다, 수강했다 안 했다, 또는 학점을 잘 맞았다 못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과 다니는 경제학도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식들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우리나라 GDP가 얼마야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경제지, 많은 경제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굳이 요즘 우리가 신문 사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제지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에 관심을 갖기 바라고, 기타 경제학이나 금융 관련된 일반 대중서도 다른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경제 금융 관련된 그런 대중서들을 시간 날 때 보기를 권하고요. 또 제 홈페이지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자, 강의 일정은 일단 지금 이번 학기가 여러 가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책 거의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책이 워낙 이제 두껍다 보니까 전체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 대략 한 반 또는 40% 그렇게 커버를 하면 된다, 커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당연히 뭐 부정행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적발시는 무조건 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채점상의 문제 없으면 학점 변경은 없을 것이고 뭐 나중에 이런저런 사유로 학점이 절대로 제가 이번에 B가 나오면 안 되니까 A로 주시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미안합니다. 자, 이 취업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회사를 다니면 좋은데 그 회사가 꼭 졸업도 안 했는데 빨리 회사 나오라고 그러니까 취업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출결성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학교 방침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미 취업해서 회사를 다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미리 와서 저랑 상담을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제 이메일로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저랑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 뭐 또는 필요하면 뭐 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는 좀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정식 시험을 단 한 번이라도 결시할 경우에는 무조건 F학점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16주 또는 15주고 일주일에 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기준으로는 2번이고 그러면은 대략 30번이죠. 30번 중에 6회다 그러면은 거의 이게 적지 않게 결석을 한 건데 그래서 6회 이상 결석이 되면은 F학점 주는데 보통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6회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F를 맞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 수업에 안 들어와서 놓친 게 많다 보니까 뭐 시험을 잘 볼 리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잘 못 보고 뭐 과제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굳이 F 안 줘도 알아서 그냥 F를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굳이 뭐 이런 규제가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결석이 6회 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F학점을 부여를 할 거고 근데 만약에 결석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어떤 학생은 세 번이다 이런 경우에 차등이 있느냐 나중에 가서 처리를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제가 6회 미만의 결석에 대해서는 전혀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6회 미만인 경우에는 제가 지금 두번 빠진 것 같은데 지금 3번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학기 기업금융론에 대한 이 강의 계획서를 갖고 전반적인 강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1장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 있으면은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의 게시판에 여러가지 강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강의에 이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 제가 이게 지루하니까 안 읽고 넘어갔는데 교육 목표, 교과 개요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트도 잊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숙독을 아까 말씀드렸던 숙독해달라고 숙독을 꼭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교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교재를 택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 자, 재무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사고 안 사고는 다 이 자유지만은 웬만하면 빨리 사서 빨리 익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소개를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 강의 들어올 때는 이 게시판에서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갖고 수업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1장 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